처음에 우선 정혜선 쌤과 태지호 쌤, 태계사상과 한류, 절실한 마음의 결합, 너와 내가 만나는 광장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역시 한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태계학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여러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퇴계학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데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으려고 봅니다. 아마 퇴계사상과 한류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퇴계이항 인격미학의 신미자유,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성과 음악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논어에 나오는데, 그때 악이라고 하는 거하고 공안지 락의 관계를 설명해 달라. 바로 성악이라고 할 때는 음악을 얘기하고 공안지 락이라고 할 때는 심미적 즐거움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음악과 이제 즐거움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우리 서예와 관계되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서예를 할 때 이제 자유주의적인 어떻게 서법관 이런 것과 우리가 퇴계생의 뭔가 성리학적인 어떤 서예관, 천리기초 서예관 이런 것 사이에 또 충돌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포스트 팬데믹과 공존의 문화,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팬데믹 이후의 세계를 그야말로 유학에서 나오는 이제 천리의 문제를 가지고 공존의 문을 풀어가는 어떤 키워드로서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천리여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표하신 순서대로 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 선생님. 네, 태지호 교수님의 좋은 논평을 듣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 그것이 뭔가 논문 속에서 잘 녹아지지 않았는가, 이런 반성도 해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퇴계 사상이 한류 콘텐츠에 반영되어 있는가, 아니면 퇴계 사상이 반영되어 이렇게 한류를 발생했는가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전개된 논평의 내용에서 제가 말하는 이 퇴계 사상이라는 것은 퇴계 선생이 쓴 사고한 저작물이지만 그것은 한국 문화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콘텐츠다라고 하는 것은 상업성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반영되어져 있지만, 그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서 만든 콘텐츠인 경우는 그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사상과 문화를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반영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퇴계 사상은 퇴계 1인이지만 한국 주작의 대표이고, 그것은 한국 사상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은 그냥 사상의 어떤 고립된 영역이 아니라 문화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것이어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 속에서 한류 콘텐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데서 저는 핵심적인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또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다소간 너무나 선언적이고 피상적이고 인상의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였을까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주제의식, 갈등구조, 캐릭터의 설정, 이런 분석의 지점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게 좋겠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얘기하면서 캐릭터가 어떻고 분석의 지점이 어떻고 무슨 갈등의 지점이 어떻고 이런 것을 조목조목해서 입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논문은 어떤 하나의 논증적인 치밀함과 그런 거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전 세계인의 어떤 사랑을 받는 그것에 관통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지점
지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우리 태지호 선생님의 지적대로 서문 속에서 그 전제 조건을 제가 좀 더 유의 있게 다뤄야 됐는데 그거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장금의 주제의식과 무슨 겨울연가의 주제의식과 시크릿 가든의 주제의식이 다르지만 한국의 콘텐츠를 보면은요, 미호도 다시 한번 1960년대 콘텐츠 여로라고 하는 뭐 80%인가요? 70% 이상의 시청률을 올렸던 한국 드라마 70년대, 그 다음에 겨울연가,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련의 각 시대마다의 아주 대표 히트작이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템포가 빨라지고 막 환경이 달라지고 감정이 어떻게 됐지만 공통하는 것이 있음을 제가 발견하곤 하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또 하면서 그것은 태극의 마음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그 지점에서 압도적인 어떤 박진감을 갖고 나온다라는 것이죠. 미우도 다시 한 번에서는 그 불륜으로 나온 그 꼬마 아기가 부잣집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새엄마의 마음의 결합을 그리워하는 그 지점이 완전히 그 대흥행의 히트였고, 여러에서는 바보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보인데도 불구하고 태연실의 어떤 그 부인의 내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지점이 바로 그 태극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왜 한류여야만 하는가? 왜 한류 콘텐츠가 분명히 하나의 강력한 경쟁자로서, 헐리우드의 경쟁자로서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콘텐츠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물론 다 비슷하죠. 어떤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럼 그 차별성이라는 것은 힐링. 그 미국이나 유럽의 그런 콘텐츠가 어떤 지적 두뇌 게임이라든지, 물론 거기도 힐링은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세미한 부분의 분석보다는 전체적인 통과라는 그런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해 주신 것으로는 생산유통 소비되는 맥락, 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공적 관계, 그리고 뭐 국가의 뭐 중국이 이제 혐한령 내려서 못하게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게 콘텐츠에 영향을 주고 뭐 이런 거를 물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느 콘텐츠는 미국에서는 잘 소비되는데 프랑스에서는 안 소비되고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름 한기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소비되어졌는데 중화권에서는 실패를 했던 것이죠. 각 국가마다 문화의 차별성에 의해서 소비되는 모습이 다르고, 또 의도치 않은 중국의 혐한령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이러한 어떤 자세한 분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 논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하게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한류가 다시 힘을 얻고, 중국의 엄청난 그 어떤 공격 속에서 거대한 시장을 상실했을 적에 미국과 유럽을 뚫어버리고,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 거라고 했는데 OTT 서비스라는 것으로 날개를 달고, 그리고 K-팝에서도 여기서는 안 다뤘지만 한국적인 문화 같은 것이 드러나 있고, 그것은 퇴계 사상이 얘기한 것과 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K-팝이 갖고 있는 듣는 음악, 보는 음악, 함께하는 음악, 함께 퍼포먼스를 하는 막 그런 것 속에서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지점들,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 논문은 구성되어졌고, 그리고 태지호 선생님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제 퇴계학의 퇴계사상 관련하여서 이제 한류사상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바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또 우리가 그 장기적인 한류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퇴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의 문화, 또 마음도 그냥 마음이 아니라 어떤 한 마음의 마음, 태극의 마음, 하늘의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반성하게 되었고,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우리가 과학에서 탈물질 과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과학으로부터 우리가 한마음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어떤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는 41년 퇴계학을 공부하면서 자연을 볼 수 있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시각이 있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물질적인 자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단순한 주관성으로서의 마음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면은 순수한 마음의 세계에서 우주를 향해서 열리는 마음, 이런 세계가 동아시아인들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좋은 발표로 하여튼 저는 들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발표 우리가 이제 김응학 교수님의 이제 발표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응학 교수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 이성만 선생님 그 졸고를 잘 읽고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어악과 관련해서 안회질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악은 여기 성어악은 앞에 전제가 되어 있죠. 흥어시 이보의 성어악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앞에 시는 말하자면 심미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보에는 도덕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성과 말하자면 도덕 이것이 합쳐져서 악으로 완성된다고 했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화죠. 조화. 그래서 악은 물론 악이야 이렇게 말도 해요. 악은 즐거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화다. 예를 들어서 내면과 외면, 진선진미, 문질빈빈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기에서는 바로 인생의 어떤 삶하고 관련 지어서 설명. 그러니까 거기에는 짝이 있죠. 어떻게 보면 기질지성으로서의 즐거움이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회질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연지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천락이고 하나는 인락이다. 그러니까 악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또 화에 강조해서 공자의 어떤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조화로 천과 인 또는 인과 인 또는 자신 내면에 있는 성과 정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하면 조화시키는가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화에 초점이 많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공안지락하고 종심소욕불유고 이것도 사실 일본하고 좀 유사한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안락처는 그러니까 성이 있고 성지가 있잖아요. 성자, 천지도야, 성지자는 인지도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 자체는 천도지만 성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도다. 그래서 문제에도 진심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심지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순천 락천까지 가잖아요. 하늘을 이렇게 말하자면 즐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과정을 다음에 있는 지자는 과정이죠. 마지막 성 자체는 완성된 거죠. 근데 완성으로 가는 길목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설명했듯이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공안락천은 우리가 천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이제 대진에 집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천에서 그냥 사는 거죠. 집은 사는 곳이다. 사는 곳. 근데 사는 것이 아니다. 요즘에 집은 사는 것이다. 왜?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곳이지 그걸 갖다가 뭘 이렇게 쭉 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는 성지가 아니다. 그렇죠? 그거는 인도다. 인도. 천도로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주의 도, 하나는 이제 일반 윤리의 도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안회의 도는 짝이 없어요. 기다림, 그죠? 그래서 안회의 도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뭔가 추구해요. 증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앞에 사람은 이렇게 자로는 이렇게 하고 뭐 정성은 이렇게 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다 짝이 있는데 증점도 마찬가지. 그거는 뭐랄까 아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하죠. 마지막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태계의 신법 경의편으로 보고서 조명구와 장필의 서예를 비판했다. 이학적 서예가를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하는 현대 서예 과정과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그 태계학에서 문화예술로 확장시키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요즘에 그 자유롭게 쓰는 그 글씨들 거기에는 아까 태계 선생은 이가 바랄 때 기가 따른다고 했고 기가 바랄 때는 이가 항상 딱 거기서 주재하고 있는 거죠. 옆으로. 왜냐하면 그걸 너무 오버해버리면 그러니까 노장 쪽으로 막 갈 가능이 크기 때문에 그 위에서 리라고 하는 것이 딱 그 주재를 해주고 있잖아. 근데 요즘의 글씨는 이게 없다는 거죠. 기만 성한 거예요. 그거를 뭐랄까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아까 현대서예라면 캘리그라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캘리그라피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태계의 어떤 그 기발 이승이라고 말씀하신 이발 기술하고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적용되면 오히려 그냥 그 자기 마음대로 글씨에 K 서예가 하나 탄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막 그 먹물을 막 뿌리고 먹물을 뿌려가지고 하는 작품은 서예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먹물이 뿌린 거는 그냥 기운이 생동하지 못해요. 우리가 사역이 얘기할 때 전이모사라든가 경영위치라든가 수류부채라든가 기운생동 뭐 이렇게 골법용필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이런 그 현대 서예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골법용필이 없어요. 왜? 그들은 붓은 브러시기 때문에 납작해. 면예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표현하는 예술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보니까 붓을 모필을 쓰면서 골법용필을 활용을 하거든요. 이 골법용필을 하는 것은 기운생동을 하기 위한 건데 단순히 기운생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기의 작용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리가 딱 주제하고 있어야 된다. 실제 논문을 쓰면서 작품을 한번 해봤더니 그 전에 제가 썼던 거하고 실제 한번 이렇게 썼더니 그 정리가 좀 돼요. 막 쓰는 것 같은데 그게 붓을 막 안 날려지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부자연스럽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것을 넘어선 세계에서 붓을 이렇게 자유롭게 써야 된다. 지금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현대 서예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꾸민 글씨를 이야기하는 거고 카코그라피는 못생긴 글씨라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고 서양에서는 그렇단 말이죠. 캘리그라피는 예쁘게 예를 들어서 힐스테인 하면 힐스테인을 막 이쁘게 꾸몄죠. 그게 캘리그라피인데 우리가 붓 갖고서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쫓아가고 있다 이거죠. 이거는 기에 아주 뭐랄까 발광하는 서양을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딱 주고하면서 품격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뭐 소나게 뭐 돼지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까 리로 이렇게 길을 단속한다. 근데 현대사회는 그런 것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게 서양에서 그 캘리그라피의 한계점이 바로 태계 사상이 접목이 되면 그들은 반드시 깜짝 놀랄 것이다. 이해할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수양하게 하기도 하면서 또 인생을 즐겁게 하는 하나의 예술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김광 교수 말씀하신 데서는 우리가 인격의 완성 이 바로 어떤 그 아름다움, 신미와 연결되는 걸로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논어에서 보면은 이제 그 미에 대한 얘기보다도 음악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공주께서 음악을 좋아하시고 또 음악을 바로 잡으시고 음악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성악이라고 할 때 아까 이제 화를 중시한다고 하셨는데 화를 중시하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아마 거기서는 화보다는 그냥 음악으로 바로 새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한 달 전에 그 병산소 만대로에서 그 퇴계와 바하라고 하는 그 음악회에 참여했는데 제가 해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한예종의 가장 우리 바하 연주를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성악을 하시는 분이 한 10분 가까이 해가지고 그 연주를 했는데 아마 며칠 지나면 아마 유튜브에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식 유학이 빠지다 해가지고 서양의 어떤 클래식 음악과 어떤 유학과의 관계 오늘은 사실 음악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유학의 인격 수양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도 최고의 어떤 그 경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름다움이라든지 또 음악적인 조화라든지 이런 것과 다 연결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한 번 더 좀 생각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얘기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악을 즐기는 게 맞는데요. 그 음악 안에 음악은 또 화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즐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우리 그 유민양 목사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공존의 문화를 위해서 그러한 그 대동사에 이룰 수 있는 그 이론적 기초가 꼭 천리여야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한번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이렇게 대독을 해주신 이영자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첫 번째 질문 이제 사육의 드러남이 반드시 공존의 일상을 일그러뜨리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노평자께서 해주셨는데요. 그 예로 들어서 그 노평에서 질문하신 게 이제 가정하신 것이 이기적인 모습을 감추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서로 어울리는 모습도 곧잘 보일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이득과 연관이 된다면 과연 이 타인과의 공존을 깨뜨리려 할까라는 점에서 이제 사역의 드러남과 공존 사이에 굉장히 느슨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저의 문제의식하고도 굉장히 연결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평상시에는 이게 이제 공자의 교원 영색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원 영색자를 이렇게 숨기고 꾸미는 사람을 이렇게 경계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평상시에 별 문제가 없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 하에서는 이 관계가 느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어떤 이기심이나 사욕과 뭐 공존의 문제가 크게 문제일시 되지 않고 느슨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에서 평상시에 뭐 때문에 이렇게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이런 수양을 하려고 하는가 천리까지 이르기까지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평상시에는 오히려 뭐 큰 문제가 되게 괜찮을 수 있는데 위기의 상황에서 바로 이러한 위태로움이 가장 잘 드러나고 또 무엇보다도 그 어떤 뭐 지위나 역할에 따라서 결정적인 어떤 뭐 안정과 공존을 깨트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이제 우한의식의 또 방향성과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이런 어떤 절대성에 대한 담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는데 이제 팬데믹을 시기를 마주하면서 오히려 더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그런 이 이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반대로 이익과 연관이 되면 언제든지 깨트릴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우리가 이 그 천리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 전전긍긍하는 평상시의 수양 이런 것들이 위기 상황에서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나고 발휘되고 그것이 공존을 전체를 깨트릴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담론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 시점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도 역시 이제 같은 맥락에서 공존을 위해서 천리가 왜 전제돼야 되는가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노평문에서 보면 네 번째 줄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제 그 행동 면역 체계를 유교라고 하면서 괄호에서 이제 유학이라고 물음표를 달아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 이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유학의 어떤 종교성이라든지 절대성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좀 보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유학을 일부러 저는 이번에 유교라고 좀 썼는데요. 그래서 이 유학에서 이 절대성, 뭐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천리의 의미를 부정하고 배제한다면은 과연 유교를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좀 본격적으로 저도 최근에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두 번째 질문에서도 이제 가정하신 것이 그 공존을 위해서 천리를 인지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멀리 보인다라는 것이죠. 천리라는 것이 막연하고 너무 높은 이상같이 보이는데 이런 그 나아가기까지의 시간적인 더딤, 그냥 즉각적인 도덕 감정, 측은지심으로도 우리는 천리를 꼭 상정하지 않아도 공존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더딤을 이제 문제라고 보고 또 문제라고 본다라는 것은 이제 수양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 수양을 부정한다라고 하면은 오늘날에 있어서 유교는 그냥 하나의 박제된 어떤 유모를 탐구하는 정도, 이런 정도에 불과하지, 옛날의 것을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지 더 이상 의미가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 소수의 연구자만 하면 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와 연결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의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위태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더 적극적으로 돼야 하고, 그래서 그 학계에서도 학문적인 접근을 좀 건조하고 차가워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도 또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충분히 이제 그런 방법론을 존중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유학의 특징, 유교의 특징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실천적인 측면과 수양적인 측면, 그리고 그 절대성, 이 천리라고 하는 절대성과 뭐 종교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이 한편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현대 사회의 문제들에 대응하고 또 우리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저는 이제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세 분의 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질문하신 분 중에 이제 한 분 대답을 하셨으니까 두 분, 태조 쌤하고 의성구 쌤 두 분께서 질문에 대한 답이 미흡하다든지 또는 또 더 질문할 게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발언권을 우리 태조 쌤, 이성구 쌤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각각에 대한 콘텐츠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드라마랑 영화라든가 또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제 영화 아니 음악까지도 한꺼번에 다 아우르는 거. 왜냐하면 이제 장르적인 특성들이 다 있어서 그게 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쨌든 이런 대중문화라는 것은 반드시 미디어 매체라는 것을 경로로 해서 필요를 하는데요. 겨울연가라든가 대장금이 한류로 나갈 때의 그 미디어 환경과 이 오징어 게임의 미디어 환경 완전히 다른 거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이제 방송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은 톱다운 방식으로 유통이라든가 생산과 유통의 이게 흐름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받아들일 때 한국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런 맥락들도 되게 복잡한데요. 이것들을 이제 싹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그 퇴계 사상에 입각하여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필된다라는 것이 그 부분이 약간 좀 로직 점프가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인터넷 환경, 그러니까 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서의 이 OTT 혹은 플랫폼 환경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생산될 수 없는 애초에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뭐 BTS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수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게이트키퍼들이 존재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그런 막대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어떤 원인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제 국가들마다 또 이제 받아들이는 환경이 다른 거는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조사들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사실 한류를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블루칼라라든가 혹은 그 저소득층의 자녀들만 좋아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좀 국가들마다 좀 다르거든요. 아마 선생님 이제 일본 연구하셨으니까 일본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특정 계층이 또 겨울 연구만 좋아했던 것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촘촘하게 좀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좀더 답.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거가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차이 그리고 이렇게 했다가 내가 좀 못 들었는데 그 장르적 특성, 매체 차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촘촘하게 그 달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무릅쓰고 이 원사이드로 지금 한류가 계속 생명력을 그 갱신하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여기 한 논문에서 담아내기에는 너무 힘들었고 우리 이제 태지호 교수님은 이제 사학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걸리실 텐데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퇴계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퇴계 사상이 퇴계가 그냥 저술한 사상이 아니라 우리 문화 속에서 녹아져 있는 것이고 퇴계가 얘기했던 한마음, 태극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 속에서 이 대중들이 경험하고 또 계승되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콘텐츠 안에 시나리오 작가가 의식하든 무의식적이로든 간에 녹아져 나오는 것이고 또 시청률로서 좋아지는 것이고 그 시청자들이 다 좋아하는 것 속에서는 우리 문화가 기억했던 감동의 정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아주 명료하게 나타내는 것이 퇴계사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한국사상 전체로 봐갖고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퇴계사상만 갖고 해도 하등의 이물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무슨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사상이 미국 콘텐츠에 끼친 영향은 안 나오는데 왜 퇴계 사상에 이거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동양이 헤게모니를 다 잡았다가 갑자기 서양의 콘텐츠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지중해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사업 문명으로서 태어난 논리를 중요시했던 분석을 중요시했던 그러한 서양의 사상이 담긴 콘텐츠로서의 그 능력을 이 세계인들은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좀 더 다른 것으로 선택했다라는 논문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의 논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이 전체성을 한번 이렇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국제 퇴계학회니까 아마 퇴계학적인 그 관점을 강조하는 건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성배 선생님 보충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궁금했던 것은 사실은 퇴계 선생, 저는 좀 서예라는 측면에서 좀 더 답변을 더 듣고 싶은데요. 퇴계 선생님은 그 조선시대 사상의 기반이 유학 또는 독서라고 성리학인데, 아까 제가 이제 이학적인 서예관이라고 했거든요. 조선의 어떤 그 사상의 어떤 바탕을 둔 그런 서예관으로서 그런 서예를 쓰신 점에서는 퇴계 선생 굉장히 조선시대의 어떤 뛰어난 사상을 서예로 표현한 그런 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현대고 대한민국 시대고요. 유아 사상이 어떤 중심이 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상들이 여기 현재
들어와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태계 선생의 어떤 그러한 서예관이 현재로서도 과연 유효할까? 아니면은 그것을 극복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뭔가 어떤 서예관으로서 태계 선생의 그 서예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뭘까? 그 점이 좀 더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게 있다면은 저도 좀 그런 점이 지금 서예를 축소할 것이 전통을 계승도 해야지만은 또 뭔가 지금의 시대의 어떤 반영된 미학적인 어떤 미학을 반영한 그런 서예로서 어떤 것을 추구할 건가 저도 지금 이제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서예를 하시면서도 또 미학을 또 많이 공부하신 선생님의 그런 그 답변을 좀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학생 답변 듣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지금 서예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IMF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생활고도 같고 그런데 태계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까 현대는 지금 유학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예술에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태계 선생님은 지금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모든 예술은 다 현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현상 속에는 사실 내면에 놓고 볼 때는 본질로 딱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겉만 보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태계 선생님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 태계 선생님은 아까 마지막에 제가 논문에 마지막에 안 읽었는데 돌아가시기 전 아침에도 분내에 물 좀 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일상이시죠. 생과 사를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도 마음이 참 큰 학자셨다, 사상가셨다, 그리고 거의 초월하셨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거든요. 그냥 물 하나 주는 게 그냥 생활이셨거든 그게. 그리고 이제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서예도 중요한 거는 뭐냐? 서양의 캘리그라피나 이런 예술은 시각적 아름다움만 표현한다 이거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아름다움이라는 거 이거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생명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경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생명은 기로 표현되지만 그거를 또 통솔하는 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기도 주역에도 생생불식 건게 그냥 나오잖아요. 생하고 그죠? 그래서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형식이 돼야 된다. 의미 있는 형식이 돼야 된다라고 서양에서도 얘기했어요. 왜? 그들은 개념 예술이거든. 형식 예술. 그러니까 개념 예술이나 형식만 가지고 맨날 작품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의미 있는 예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라든가 운이라든가 이런 인품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용이 있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변기통을 뒤집어 가지고 오늘 소변을 본 것이 결국은 샘물의 근원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불교 사상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생명이 있는 형식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뉴욕에서 뉴욕이죠? LA네. LA에서 지금 어느 분이 지금 갔어요. 가가지고 서예에 대해서 예술가들한테 한번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실제 브라질이라든가 스페인에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국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서예가 뭔가를 좀 알고 싶다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의 핵심이 뭐예요? 그들이 하는 예술은 생명력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글씨를 평가할 때 야 글씨 멋있다. 그건 작가를 모독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 야 글씨가 살아있다. 이 말이 길을 이야기한 거지 형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야 글씨가 이쁘네요. 이건 격이 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가 뭐랄까 살아있네요. 꿈틀거리네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더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 기 속에 리를 담고 있어요. 기발이 이 승질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수양과 도덕과 또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하는 마음까지 점 하나 획 하나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에는 한일자를 쓰는데 왜 택계와 복계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느냐. 시작하는 획이 마무리가 어디고 마무리하는 획이 어디를 향하는가. 그래서 그 지역에 택계와 복계를 가지고서 한일자를 설명을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게 생명이 무궁히 이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죠. 아마 그 주제는 동서 예술에 있어서 형식 예술과 생명의 예술 이걸 가지고도 한번 크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동서양 차이가 확실하고 그 기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하려면 리라는 문제를 얘기해야 되고 거기에 태계 선생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영자 박사님 대독하셨지만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네. 네, 그럼 우리가 노평자와 우리 발표자 사이의 토론은 이것으로 일단 매듭을 짓겠습니다. 혹시 발표자는 상호간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청중들 질문 하실 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본인 소개하시고 질문해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안동에 살고 있는 변현구라고 합니다. 유민향 박사님께 조금 잠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참 유교와 유학의 차이점은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참가하도록 하고요. 아까 참 유토피아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팬데믹과 유토피아 과연 팬데믹 끝남으로써 이 유토피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거는 각자 생각의 유토피아를 생각하는 것이 전체적인 유토피아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문에서 천의 하늘의 학문에서 과연 유토피아적인 문제인가 인간의 유토피아적인 문제인가. 근데 학문적으로 유토피아적이라면 경제적이 따르지 않고는 유토피아 사회를 이룰 수 없다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고개를 듣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 학문적 말씀하신 학문적 유토피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지금 오늘 세계 학회에서 주제가 됐는데 팬데믹이 나오고 유토피아적인 얘기가 나왔거든요. 과연 학문 쪽에서 유토피아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가? 학문 쪽에서는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유토피아적인 사회가 좀 어렵지 않나는 저희 생각인데 박사님의 생각이 어떠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거듭 여쭈어서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마 가장 유학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아마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이자 고민을 또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팬데믹과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게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지금 포스트 팬데믹, 이제 팬데믹 이후를 그리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어떤 생각의 방향과 선택에 따라서 포스트 팬데믹,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의 사회가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된다는 건 실현의 의미는 아닙니다. 방향성이 또 유토피아를 공존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제 유학에서 얘기하자면 그걸 지향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사로운 욕망의 디스토피아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중요한 기점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 학문적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이 천리라든지 뭐 이런 방향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그런 선택을 하고 사사로운 어떤 그런 욕망이라든지 욕망까지는 아니라 아마 생존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겪었을 때 이제
과연 이게 누구에게나 도전해보고 실현할 만한 그런 가치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아마 현실적인 가장 중요한 고민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도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많이 주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현실은 너무 고달픈데 너무 쉽게 이런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이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저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수양의 힘이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전부 일단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뭐 군자나 대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맹자에게서도 이미 그 답이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항상된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지 않고 그 항상된 마음, 그런 도덕심을 바라고 뭐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미 맹자가 이제 해주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저는 지금 어떤 문화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런 선택을 하고 자기의 개인의 사정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대의를 견리사의 이익을 보면 이렇게 다 정말 죽음을 불사할 정도의 이런 정도의 그 이상을 가져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아마 현실적으로 그러기 어렵고 그게 다시 모두가 다 대인이 되는 세상은 아마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유교의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공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은 공자가 말한 이 종심소욕 부류구가 그냥 막연한 이상이 아니라 어쨌든 그 자신의 삶 안에서 그 추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그런 그 약육강식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선택하진 않았지만 그 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잘 살았고 그 삶을 통해서 이 이상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서 우리가 다 지금 매 순간에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고,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또 먹여 살리기 위한 어려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공자의 삶이라든지 그리고 퇴계 선생의 삶이라든지 모두가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삶 속에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당장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대한 어떤 존중, 존경 이런 것들의 그 영향력과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대인이 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외람되게 제가 한류인데 이렇게 해서 네, 저는 그냥 공자님이 그렇게 살았고 그 유학에서 좋은 얘기를 하는 거에 하나의 사표가 아니라 지금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물질 문명이 이렇게 그야말로 벽에 부딪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정신 문명의 찾아가는 어떤 방향 제시로서 굉장히 유효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창의력 그 자체가 자기 수양에서 오지 욕심이 그득했을 때 창의력이 오지는 않는데, 지금 사실은 창의력이 가장 돈이 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그것도 그렇고요. 또 너무나 그 작은 좌절 속에서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무슨 사표가 되고 무슨 자기 수양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위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답을 해줄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 서양적인 것도 참 훌륭했지만 한 300년 쓰다 보니까 고갈되어지는데, 이런 어떤 정신에 대한 것이 풍부하게 동양의 사상에 있고 퇴계의 사상에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뽑아내서 글로 그냥 돌아가자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교육에서도 수양을 하고, 저 퇴계의 나라에서 온 저 사람들 정말 선비답다 이런 것이 젠틀맨의 나라가 영국이라면 한국은 선비의 나라, 이런 어떤 방향성을 너무 극단적이지 않게 해야 가는 그런 시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육강식 그 자체가 이제는 사회를 파괴하는 마이너스적인
뭐 그런 것을 지금 막 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주화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이 제29차 퇴계학 국제학술대회거든요. 우리가 퇴계학 국제학술대회가 미국, 모스크바, 독일, 뭐 중국, 대만, 일본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온갖 데서 다 했는데 안동에서 퇴계학 국제학술대회가 이번에 처음이라고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이 추로지이라고 하고 퇴계생이 여기서 이제 사시고 여기서 이제 또 제자들이 또 가장 많으시고 했는데 국제퇴계학회가 이 우리 컨벤션 센터가 이렇게 생기고 나서 이게 처음으로 이루어진 게 놀랍기도 하고 또 이 컨벤션 센터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또 국제퇴계학회를 한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가 그 안동이라는 곳이 뭐 우리가 정신문화의 수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퇴계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어떤 그 고찰을 사실 못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렇게 우리 퇴계생 사상을 가지고 한류를 짚어보고 또 엔데믹 그 팬데믹 이후를 또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공안지락 우리 그 예술과 도덕의 어떤 만남을 얘기해보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그 저희들 이제 질문하신 세대 비슷한데 저희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그때보다 100배도 더 잘 살잖아요. 근데 우리 행복도는 그때보다 더 떨어진 것 같으니까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고 뭐 시집 장가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연애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놓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막 경제만 최고로 생각하고 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막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제가 열심히 들으신 분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정학성 교수. 정학성 교수께 먼저 하세요. 그러면 윤민영 박사님께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코멘트 짧게 참고로 저는 연세대학교 강희복이라고 발표 잘 들었는데 그 좀 이게 국제퇴계학회고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뉴노멀을 퇴계와 연결시켜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멸 인욕 존철리 이거 얘기해서 얘기하고 이천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 주렴계가 얘기하는 무욕 이런 거보다는 퇴계 선생이 얘기하는 심하게 핵심은 한마디로 알 인욕 존철리다. 요걸 가지고 풀어주는 게 좀 너무 멸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인욕이 사욕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좀 금욕주의적인 느낌을 들 수 있고 현대에 이게 좀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윤돈이 얘기한 기심수렴 불용일무를 순수수렴이라고 이렇게 해놨네 주위에. 그건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코멘트 참고로 그렇게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정학섭입니다. 전북대학교에 작년에 퇴직하고 이게 명예교수를 했습니다. 제 전공은 사회학이고 사회학 중에 이제 사회사상. 근데 이제 제가 최근 한 10몇 년 동안의 그 학문적 관심은 퇴계 선생님의 철학과 사상의 사회학적 이해라 할까 이제 거기에 좀 나름대로의 관심을 가지고 또 독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까 이제 우리 이광호 자장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몇 번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그 퇴계 이번 퇴계 그 국제학술 대회의 주제가 이제 퇴계 유교 사상의 확장성인데 아까 우리 김어각 교수님께서 이게 퇴계 사상 철학과 사상의 문화 예술적 측면에서의 적용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만은 이 세션이야말로
우리 그 태계 선생님의 위대한 철학과 사상을 다른 영역으로 또 이제 21세기에 새롭게 적용해가지고 확장하는 상당히 그 대표적인 세션이고, 앞으로 이런 세션이 이렇게 많이 더 펼쳐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감하고, 우리 그 정혜선 선생님 박사님의 발표 때는 제가 옆에 세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을 깊이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대장금이나 또는 오징어 게임이나 물론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나와 있는 한류 그 장르들이 아까 이제 토론자분께서 다르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하여튼 인간의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청자들이 열광하고, 이 21세기의 고도 복합적인 그 위험 사회에서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본질적인 그 욕망의 이제 그 와해, 좌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그런 작품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정혜선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태계 선생님의 철학과 사상을 좀 더 오늘은 좀 상당히 그 이제 브로드하게 이렇게 이제 적용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태계 선생님의 철학과 사상의 어떤 측면이 이런 그 오징어 게임의 작가가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고 21세기에 새롭게 변형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들의 감정과 그런 본질적인 측면을 터치하고 감흥을 일으키게 하나 하는 이런 데 측면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확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김학학 교수님은 제가 이제 두 번째 뵀는데 지난 여름에 이제 서예문화학회 우리 이영자 박사님이 이제 회장으로 있을 때 따라갔던.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선생님 우리 김 교수님의 제자인 최다한 박사도 지난번에 박사 논문을 이렇게 발표할 때 정말 감동을 받고 했습니다만은 태계 선생님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그 서예 그 미학적 측면에서 이분이 어떻게 나름대로의 철학과 사상을 펼치고 또 구체적으로 서예 미학을 통해서 밝혔는가, 이걸 이제 우리 김학학 교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발표하시고 하시는데, 특히 이제 여기 이제 3장의 인격의 체용론적 그 수양이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그 붓을 가지고 이렇게 서예할 때 그 예를 비유를 하시고 하셨는데 상당히 그 깊은 깨침도 있고 했습니다. 또 우리 이제 바로 옆에 그 좌장으로 계시는 이 이광호 선생님의 박사 논문이시자 평생에 40년 이상의 학문적 관심의 결정체가 사실은 그 유학 학문의 체험론적 구조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학학 교수님이 이런 서예 미학을 통해서 특히 또 태계 선생님의 인격 미학, 저도 이제 태계 선생님의 위대한 인격의 힘이 어떻게 하면 21세기의 우리 한국 사회와 세계 전체에 이렇게 널리 확장이 되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나 하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학학 선생님의 오늘 발표에 특히 이제 많은 이제 배우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다 하셨죠? 질문 하나 있어요. 한 번 했으면 됐어요. 한 번 했으면 됐어요. 저 뒤에 정 선생님, 저 진주에서 오신 분.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발표자 안동균 교수님의 이제 같이 이제 저희 그 기대를 갖고 왔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남명 선생과 태계 선생이 멋있게 21세기에 나오실까 등장하실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차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데, 저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김학학 선생님께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 최대 표현을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청량산이라는 있는데 태계서의 흔적을 찾아보고 그래서 왔는데, 저는 제가 오늘 들어보면서 태계 유학 사상의 확장성 중에 우리가 태계 선생님께서 또 옛날 선비들께서는 그 자연에 대한 그 예환이 엄청난데 거기에 대한 확장성이 저는 기대를 했는데,
아무 말씀이 제가 보니까 없어서 서운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백매를 좋아하셨던 우리 대개 스님의 흉내를 내서 운용매라든지 그 다음에 백장미, 백동백, 또 철쭉 이 찔레꽃 이런 것을 제가 직접 키우면서 이제 그 대개 선생 흉내도 내보고 하는데 어쨌든 그 대개 선생님의 확장성에 대해서 앞으로 팬데믹이 그 전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사랑의 확장성과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헌금을 준 데 대해서 어떻게 썼나를 조사한 거 보면 뭐 들으셨겠지만은 한국은 그 식당 가서 밥 맛있게 먹는 데 쓰고 미국 사람들은 정원 가꾸는 데 썼다는 그게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큰 것은 자연에 대한 것을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대개 선생님의 그 자연관에 대한 또 자연 자체의 친밀감에 대한 그 응축성은 앞으로의 거대한 자연에 대한 확장성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장차 주최 측에서 이런 것 좀 관심 있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도 이제 조화장으로서 중요한 건 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고, 이제 3분 남았는데 끝내고 식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앞으로 퇴계생의 사상이 확장성을 가져가지고 아마 세계 남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마 기여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하여튼 뭐 국가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어려운 문제, 위기의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이 서구적인 논리, 서구가 쌓아온 논리 가지고는 해결하기 힘든 세대에 처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유학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관, 인간관, 학문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드러나고 밝혀져서 뭔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아마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자 여러분, 토론자 여러분 감사하고 아베 청중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지사 작성을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나가실 때 제출을 해주시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